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독일 말 중개업자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마사회와 말 수입에 관해 논의했고, 이 만남 한 달 후 농림축산부, 교육부, 문체부가 승용말을 4,000마리가량 더 늘리고 승마를 소년체전에 포함한다는 발표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말 수입 관련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걸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되돌아보면 황교안 대행이 경제를 살린다며 처음 인사권을 행사한 게 마사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부는 횡성군 한 군만 해도 말 사업을 대표적 6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승마시설 설치, 승마대회, 유소년 창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189억 예산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10만 헥타르의 절대농지를 해제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어촌에 승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걸까요? 이런 연결고리를 모두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 연결고리들의 첫머리밖에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말산업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육성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게요. FTA 이후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논리. FTA하고 말산업하고 이렇게 연결될지는 몰랐어요. 이런 논리로 정부 문서들이 존재해요. 네. 찾다 보니까 말산업이 이렇게 중요했었나. 연결고리가 있을 것도 같아요. 있을 것도. 근데 저희는 못하니까 저는 특검이 30일이 아니라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자, 오늘 뉴스는요?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헌재가 뭐랄까요, 태도를 좀 달리해서 스피디하게 진행한다는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대통령 대면 조사. 네네. 제가 1,500원 거의 확보한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중이죠. 2,50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단 1,500원 거의 확정 분위기인데 그때 왜 일시장소 공개한다고 이제 대면 조사 거부했잖아요. 특검 쪽에서 공개했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굉장히 항의했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이 그렇죠. 네. 어차피 유출됐다면 소스는 둘 중 하나예요. 특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단. 그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특검은 이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네. 하고 있죠. 제가 취재한 결과 청와대 쪽에서 9일날 보자고 특검이 통보를 받은 건 오후 5시 근방이었다고 해요. 네,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특검 대부분 몇 명 안 됐고, 그래서 특검 쪽에서 당연히 누가 했어? 뭐 이렇게 내부 체크를 했을 테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중에 외근을 해서 뭐 알 수도 없었던, 예. 금방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특검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조사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특검이 이걸 알려서 얻을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비공개해서 약속했는데 이걸 알려서 특검이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손해죠. 네. 네, 1,500원 거실 때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셨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렇게 통보한 지 서너 시간 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SBS에서는 당연히. 네, 8시 뉴스죠. 취재원 보호를 해서 알릴 수 없을 테고. 제가 오늘 작은 단독을 하나 하자면, 네. 저도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네. 그 일정과 장소의 유출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예, 강력히 추정된다. 자기들 쪽에서 흘러나간 정보를 특검에 뒤집어 씌운 거다. 네. 원래 이럴 때 법조 출입 기자들,
또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 혹은 뭐 특검 출입 기자들 사방팔방에 모여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주변을 캐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흘러나온 정보 찌끄러기라도 주술라고. 네. 기자시니까 잘 알잖아요. 네, 쓰레기 주로 다니죠. 주술라고 막. 네네. 이게 화세한 정의도 줍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알려준 것인지, 뭐 변호인단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식으로 주워서 보도한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소스는 분명하다. 처음 소스. 이게, 근데 변호인단 쪽에서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정보가 흘러나온 사람과 특검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항의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네.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예. 네. 단독 하나 하겠습니다. 네. 유출은 그쪽 방향에서 나왔다. 네.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할 일 한 것 같네요, 오늘.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헌재 관련 뉴스 계속 많죠? 예. 네. 몇 가지 더 지워드리면요.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그래서 박 대통령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정보지들에서 나온 루머들. 아직은 루머라고 표현해야죠, 당연히. 예. 루머들에 따르면은 좀 헌재에서 이런저런 재판관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도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지금. 예, 그렇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10번씩이나 말을 끊고 대통령 쪽 변호인단 신문에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점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연찬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초반만 하다가 대통령은 억울하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뭐 이런 호소 한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였나요? 연찬회의 내부 분위기는 기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예.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분들도 다 그냥 찌라시를 보고 그러는 걸까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정보지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루머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을 당연히 처음에 거론하겠죠. 근데 이건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자체만으로는 임명했다고 반드시 뭐 생각해보면 박근혜 소장도.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임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강력히. 그리고 이분을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비판한다고 하잖아요. 토론에서도. 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막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살모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임명권자인데. 예, 뭐 배신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예. 예.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명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근데 그 임명한 분들 중에 한 분 이름이 자꾸 루머에 거론되긴 해요. 지속적으로. 또 한 분은 5.16 군사 구테타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있는데 그분도 계속 거론되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이름도 자꾸 거론된다는 거예요. 3명이면 기각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정보지를 보고 이런 자신감을 얻었는지 정보지가 이런 자신감으로부터 얻은 소스가 있는 건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기자들이
이런 정보지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니까 실체 파악에 나섰겠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정미 재판관 권한 대행이죠. 네, 이런 대행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하셨고. 근데 이정미 재판관은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 예. 여하간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큰 판결 직전에 의뢰에 있는 한바탕 해프닝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심판 들어가기 전에 비박계에 2인 1조로 압박이 들어갔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그것도 복수에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당내에 있던 사람들도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박할 수준이라면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은 있을 수 있다. 이거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에 나가야 할 실체 파악에 나서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평상시라면 그냥 당연히 루머라고 웃어 넘길 테지만 취재를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어제 조선일보 일면에는요,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원로법조인이라고 하는 9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낸 건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법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게다가 국회는 신문기사나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국회에서 투표한 거는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이 심증만으로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문서와. 예, 지금도 그렇죠. 계속. 예. 야,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놀이거든요. 탄핵 심판관들 중에 개별 저촉을 했는지, 혹은 이런 정보지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자신감을 얻게 한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릴 재판관들에게 봐라.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 돈 내서 광고 낸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전 대법관이 자기 돈 내가지고 신문 광고 본 적 있어요?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기사에 따른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어떤 징후, 댓글 부대의 등장의 징후, 포털이나 관련 커뮤니티 보면 갑자기 탄핵 기각해야 하고 헌재 판결을 바로 존중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네,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죠. 갑자기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 기각을 하고자 하는 분들 쪽에서, 대략 한 15% 정도 되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수단체들을 총동원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지금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죠? 네, 오늘 아침 한겨레와 경향 보도인데요. 자유총연맹이 3.1절 태극기 집회에 10만 명 동원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인데 정부 예산 지원받는 관변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에다가 3.1절 날 10만 명을 동원해라. 너희는 10만 명. 자유총연맹에 10만 명을 동원하라고 했으면 다른 단체도 다 동원하라고 했죠. 그래서 총 100만 명을 동원하라고 하는 실제 가능할지 안 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댓글 부대가 활동 시작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징후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갑자기 대법관이었던 분들이 자기 돈으로 막 반대 광고를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정말 원로 법조인들입니다. 90세, 80세 이런 분들이거든요. 아주 나이 많은 예. 분들이에요.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예. 갑자기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본인들 돈으로 광고를 냈어요. 탄핵 심판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고.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견한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80대, 90대 법조인들이 갑자기 신문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이런 법조인 원로 중에 원로들이 90대 네. 여러분들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하는. 물론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서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혔다고 밝혀서 하나 네. 이런 적이 있나요? 도움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헌재가 도움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0대거든요.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이. 네. 네. 정점에 법률 전문가로 정점에 올라와 있는 분들인데 90대, 80대 분들이 도움을 드리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중에서 도움이 아니죠.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기각해야 된다는 주장이니까요.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는요? 네. 증권 관련된 뉴스가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인데요. 최근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 이면에 최순득 씨 일가가 연루되었다라는 보도를 한국경제TV가 한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겨냥한 것은 최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최 회장에게 돈 대주는 사람이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특검 활약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검찰에서 잡아낸 굉장히 줄기가 긴 고구마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예,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이게 요약하면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가 알고 봤더니 명동 사채업 큰손 뒷돈을 대준 사람이다. 이게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 최순득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순득은 사채업으로 돈을 불렸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 인수합병 유상증자할 때 이런 사채업 쪽에서 뒷돈을 대서 거기서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먹는데 그때 뒷돈을 최순득 씨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저는 이게 뉴스가 흘러 만약에 검찰이 가면, 한 작년 말에 나왔던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 베트남에서. 네네. 유치원 사업 하는. 예. 근데 그때 같이 관련 뉴스가 외교 역량에 돈을 넣어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런 뉴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제보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죠. 예.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요. 예. 검찰이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장승호 씨까지도 갈 수 있는 줄기가 하나 나왔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뉴스라 어젠가 그저께 나왔거든요. 제가 주목합니다. 이거 특검 뉴스는 아니고 검찰 말이에요. 예, 검찰 말이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게 최순득 씨가 사채업에 돈을 댄다. 그런 뉴스입니다. 줄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삼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해서요. 어제 새벽 6시쯤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금융인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저께 제가 추가 500원을 건 사안입니다. 이게 공정위 금융위를 갑자기 압수수색했는데 이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타겟으로 지금 이쪽을 뒤지고 있는 건데 이게 관련 뉴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위나 금융위가 뭔가 중요한 결정 사항을 있을 때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예. 근데 그때 그것을 청와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에요. 다. 예.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관련해서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상장 도와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또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추가로 발견된 수첩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쓰여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 발견된 종범실록 39건 중에 나온 거잖아요. 예. 네. 이게 종범실록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39건이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특급 연장돼야 돼요. 정말로. 근데 이 39건 몇 장 몇 절인지는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지만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삼성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메모들이. 근데 네. 그 메모들이 하나같이 삼성 쪽에 먼저 알려줘라. 혹은 삼성이 이걸 하도록 도와줘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아마도 이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할 때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뢰자로 대면 수사를 했거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영장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한 번 기각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보충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보충되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영장 이 기각되느냐 아니면은 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영장이 나오면 헌재에도 영향을 일정 정도 주게 되는 거죠. 기각되면 또 반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500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영장 기각을 하려고 대면 수사를 안 받는 거라고. 대면 수사를 만약에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얘는 딱 하나 있어요. 영장이 청구된 이후. 예. 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받을 가능성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추가 500원 겁니다.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3,000원 드신 건가요? 네. 갚부되겠어요. 자, 만약에 한다면 딱 하나 이외에는 영장이 청구된 이유. 네. 하지만 안 된다에 저는 여전히 거의 몰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목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제목 정도 있나요? 네, 정유라 씨 수강 신청 메일을 최경희 전 총장이 직접 받아봤다라는 건데요. 최경희 총장이 왜 학생 메일을 받아요? 예, 수강 신청 내역을 받았다라는 수강 신청 겁니다. 내역을. 예, 총장이요. 예. 영장 대청구 되겠죠, 이분도. 예. 네. 자, 오늘은 또 혹시 제목 하나 읽어야 될 정도. 예, 특검이 어제 주사 아줌마, 속칭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백 씨를요,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영장 재청구에 첨부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제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띄웠고, 이인재 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3명째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응해주셔서.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줄여서 불러드리길 원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선.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최종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렇군요.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예.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약칭하서는. 예. 한국당. 네네. 보통 앞자에서 많이 따서 자유당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들한테. 그 자유당은 예전에 있었고요. 네. 그 자유라는 그 단어는 이 보수의 상징성이고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아주 담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한국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그냥 오늘은 제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바뀔 거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네네. 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대선에 몇 분이나 경선에 나오실까요? 뭐 10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다 들어봐야겠죠. 지금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은 진작에 하셨고 안상수 의원 그리고 의원님 말고 나머지 이제 지금 앞으로 거론될 거 혹은 나서실 것 같은 분들 보면 김문수 전 도지사는 거의 나오시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것 같죠? 예. 정우택 원내대표도 거론되는데 그러신 것 같죠?
글쎄요, 뭐 최종적으로 예.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 이런 분도 거론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황교안 대행은 나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아, 그래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은 그 국정의 이 공백 상황을 성실하고 또 차분하게 메꿔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최근에 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민생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생에 집중하고 또 안보도 잘 챙기는 이러한 대응이 돼야 되겠죠. 출마 여부는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거나 이 탄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겠죠. 아무튼 뭐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행께서는 국정에 매진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네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나오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나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헌재에서 한참 재판 진행 중인데. 네. 개인적인 전망은 뭐 적절치가 않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하는 거 별로 제가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이 관련해서 고객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하도 여러분들이 나오신다 싶어서. 네. 이게 이렇게 많은 대선 후보들이 거론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거 인해 전술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론돼가지고 혹시 우리는 절대 불임 정당이 아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건가요? 우리 새누리 당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사과의 말씀도 올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왔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닥쳐오고 있는 이 위기를 그래도 우리 보험 보수 세력, 보험 보수 중도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도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지금 이 차지하고 있는 이 복합 위기,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국가 리더십의 위기라든가 이 안보의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아주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미중의 위기라고들 다 말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사실 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인 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강한 대한민국, 이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이슈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 의원님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공약도 여전히 이제 핵무장인데요. 이게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하셨고 지금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안보 현안이 이 북핵입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관계도 통일 시대도 전 열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비핵화 된 상태면 좋은데 이 휴전된 상태에서 한쪽은 핵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한쪽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이 구두선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5차례나 핵실험하고 작년에만 해도 2차례 핵실험했죠. 이 5차례 핵실험한 결과 또 뭐 20몇 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이제 우리 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앞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함께 또 중국이 중심이 된 육자회담 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북한한테 끊임없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같이 남북이 이 평화와 공동의 길로 같이 나가자가 호소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도 자유권 전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유명한 그 외교관인 그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전 장관도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가장 강력한 불가침 조약은 핵을 갖는 길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핵 때문에 이 공포에 떨지 않고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걸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한국형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우리도 핵을 내려놓는 조건부 핵무장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핵무장. 제가 이제 그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제가 반론 혹은 의문을 좀 제기해보자면요. 그 논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플루토늄 재처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협정으로. 네.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지금 이거는 사실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NPT 10조에 보면 비상사태 때 그 NPT를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입 국가도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지금 그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런 분단 국가고요. 그런데 한쪽은 끊임없이 지금 그 핵의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의원님,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면 혹은 뭐 위반하면 이란이 그랬듯이 북한이 그랬듯이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우리 국회에서 핵 포럼에서 그 관련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그런 그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경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다 했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충분히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몇 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탈퇴하고 그 사이 경제 제재를 당하더라도 그 사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뭐 서울대학교의 서균열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도 좀 만나 뵙고 왔는데요. 그분들 초청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지금 사실 그 대한민국의 그 핵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원전 기술도 뭐 세계에서 뭐 알아주는 거고 5번째 규모 갖고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6개월 정도 짧으면 6개월 정도 길게는 뭐 또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는 이 한반도의 평화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NPT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견디고 다시 재가입을 전제로 한 후에 그럼 그 사이에 미국이 이걸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데 미국하고는 어떻게 하죠? 지금은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또 경제적인 자산 가치입니다. 틀림없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동맹국에게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구산으로 지금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가 한 1년 반 정도 균형이 있더라도 먼저 핵을 보유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그 선거 유세 과정 속에 물론 지금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한국도 자체적으로 북한 핵에 맞서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신데 자, 그러면 핵을 개발해도 의원님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키고 갈 거냐. 점점 고도화되고 이 불안정성이 높아져가는 지금 중국이 사드 우리 그 북핵 위협에서 맞서서 하려는 이 방어 목적인 사드 배치도 저렇게 내정 간섭하듯이 방해하고 그렇죠.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권, 우리 군사적인 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한탄할 노릇이죠. 그런데 방어 무기인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정도로 압박을 하는데 핵을 가진다고 하면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돌파해 나가야죠. 지금 돌파해 나간다고요? 사실 그런 의지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핵을 개발해도 전시 작전권이 있어야지 전시 작전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시 작전권도 회수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전시 작전권 문제의 그 시기는요. 사실은 이 북한의 핵과 관련돼 있습니다. 연동돼 있습니다. 사실 그 전시 작전권 지금은 2020년까지 연기돼 있죠. 2020년 중반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그 현재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하고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 체계가 완비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보고 그때 완비가 되면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군 당국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형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가져와도 되죠. 그러니까 전시작전권도 포함해서 미군과의 그 군사 공조는 좀 약화시키더라도 핵을 자체 무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언젠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전시작전 지휘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핵의 위협에 대한 해소가 됐을 때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완전히 이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경제 제재 한 1년 반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미국과 관계가 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시작전권은 그럼 둔 채로 1년 반 동안 경제 제재를 받는 건가요? 전시작전권을 그때 달라고 하고 1년 반 동안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북한의 위협에 완전히 맞설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을 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상황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시작전권은 미국한테 두고 그 사이에 경제 제재나 미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더라도 그 사이는 개발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을 좀 듣고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을 3부 원칙이라는 걸 또 내세웠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을 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북핵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나 대만도 사실 핵을 무척 갖고 싶어 하는데 주변 국가들도 다들 핵을 갖겠다고 핵무장 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핵무장 그 나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은 정말 엄중한 상황이고 연일 지금
그 북핵 위협이 지금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주변 국가들 핵무장을 한다고 나서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예.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나라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거는 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시급한 거니까, 예.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네.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야 물론 모르시겠지만,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혹은 뭐 인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되고 이거는 네. 이제 헌재에서 그렇죠. 네, 물론 물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요즘에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네. 민주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들려는 이 정치권의 이런 행동과 말입니다. 최근에 지금 헌재가 매우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끊임없이 지금 야당의 일부 대선 주자들 또 어저께는 야당 3당 대표들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헌재를 뭐 압박해야 된다는 등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아도 주말이면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두 동강이 지금 점점 갈라나가고 있고, 정말 운명의 날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불안이 지금 사실 엄습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마주 달리고 있는 열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은 이것을 조금 더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녹여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빅테이블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대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타협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 당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여야 정치 대협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대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고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잘 판단해서 하실 거고요. 저희 정치권은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녹여낼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 의원님은 이제 입장을 내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죠. 뭐 밝힌 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가서 헌재에 탄핵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자제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것인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라는 게 국민들 여론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대리하는 분들이라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는 여론이 아직도 80% 육박한 거는 여론조사가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니까 국민들의 80% 가까이는 인용을 원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론조사로 재판을 하지 그러면 굳이 재판을 아니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야 헌재가 하겠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 그거는 여론은 스스로 바뀌는 것이고요.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국가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돼야 되는 거고요. 여론은 뭐 수시로 바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라는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빅테이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정치권에서 모여서 이 대선 정국,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수습하고 새로운 이제 19대 대선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갈수록 이제 헌재 결정에 다가오고 또 이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점점 타오르고 하면
정말 마주 달리는 열차가 충돌하는 대참사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율이 예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선 상황을 그려보자면, 일단 탄핵이 기각되고, 거기까지는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셨으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선 상황일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에 기각되고 나면 임기를 끝까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사퇴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기각이 될 경우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법에 따라서 국정운영. 임기를 충분히 끝까지. 운영하면 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이제 정권 이양기에서 어떻게 순조롭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의원님. 네네. 조만간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은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발음을 포기했어요. 칼 머시기 경제연구소. 아니. 사드나 핵 문제도 잘하시는 분이 왜 폴라니를 기억을 못하세요? 이게 입이 안 붙어요, 발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을이 3개나 나와요. 칼, 폴, 라. 자, 제가 그저께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예. 이것을 노린 게 아니었나. 이것을 노리고 있다. 예. 특검이, 금융위하고 공정이 갑자기 압수수색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하나가, 중간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네. 삼성이 오랫동안 도입을 원했으나 안 됐던 요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정황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건 순환 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소장님이 해결할 문제다.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금융위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거는 제가 보기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순실, 정유라 씨, 이런 분들, 또 누가 있습니까? 차은택 씨 이런 분들이 직접 국정에 개입할 때 금융위나 공정위가 개입한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유라 씨가 독일에 갈 때 여러 가지 도와준, 금융적으로 도와줬잖아요. KB 하나은행이.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갑자기 본부장으로 승진해요. 대출 특혜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금융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올려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TV 광고에도 막 개입하잖아요. 이 차은택 씨가 개입한 거. 이것도 이제 금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는 게 한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삼성이죠, 삼성. 삼성인데 삼성은 삼성이 왜 순환철자나 금산분리나 지주회사나 등등등 걸려가지고 이게 중간 금융지주라는 이상한 제도로 문제를 풀고 만세를 부르고 싶어 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금산분리부터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승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얘기하시면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호진 총수 맨날 하는 얘기로 세금 몇십억 내고 몇십조를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삼성 전체에서 가진 지분은, 일가 가진 지분은 2%인데 나머지를 다 지배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주회사에다 집어넣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지주회사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들을 다 가지고 그 밑에 서로 순환 출자한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순환 출자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한 번에 이해를 시켜주세요. 2%를 가지고 다 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에버랜드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게 삼성물산까지 가 있죠. 중간에 네.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진도가 많이 나가지고. 예. 에버랜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제일모직이 이전에 에버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개입했느냐라는 예. 문제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일단 거기 이제 지주주 회사가 된 겁니다. 일반 지주주 회사가 되고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 가족 족벌을 이제 재벌이라고 부르는데 가족들끼리 조금 지분도 한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룹을 지배하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 많은 사람이 지배해야 되는데 2%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배하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낸 재벌들이 만들어낸 이제 방법이 A가 B를 지배하고 예. B가 C를 지배하고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순환해서 금융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이라든가 잠깐만요. 순환 출자부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하고 D가 다시 A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한 군데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나머지를 다 지배하는 네. 이게 순환 출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하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제가 뭐 적벽대전에 연한계 비슷하게 예. 묶어놓으면 안정적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불이 오면은 한꺼번에 다 타버리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식으로 약한 고리가 생기고 그럼 이 약한 고리만 누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위험해지니까 자꾸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네. 복잡해지니까 이걸 제가 참여정부에 있을 때 이제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 이거 말이 안 지주회사, 되니까 해결하자. 예, 주식을 가진 회사를 하나 만들고 예. 그 밑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죠. 계열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하게 만들자.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하자. 네, 이거죠. 그렇게 네.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금산분리 원칙이에요. 예. 금융하고 산업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 데를 먼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네. 근데 이게 산업하고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재벌 총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럼 어디서부터 빌려주게 되냐면 약한 데부터 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재벌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공장돈을 돈 필요하네? 그러면은 그 삼성생명 같은 고객 돈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에 돈 빌려주는 거는 분리돼 있어서 빌려줄 거예요. 우량이니까. 그런 삼성의 여러 가지 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재용 씨가 했던 무슨 이런 네. 인터넷 회사들 이런 것들. 네. 근데 거기다 돈을 이제 집어넣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굉장히 금융의 그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게 금산분리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예금주 돈을 마음대로 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데 써버리면 안 네, 되니까. 특히 자기네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쓰는 걸 갖다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산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 예, 중에 이건 뭐 하나죠. 너무 당연한 게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주회사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벌들이 전부 금융도 갖고 있고 비금융도 갖고 있죠.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삼성생명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군데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금산분리, 분리하라고 해버렸거든요. 네, 금산분리 원칙이 어긋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근데 분명히 지주회사 밑에 넣는 게 좋은 점은 있어요. 이게 김상주 교수 같은 사람이 찬성을 해요. 예. 일단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 투명해진다는 건데. 어차피 잘 해결 안 될 거면. 예. 예.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전성인 교수가 제 친구고 예. 김상준 교수가 제 후배인데 예. 이 삼성이 아, 반대하는 후배세요? 예, 새 학부도 배죠. 근데 이 둘이 삼성에 반대하는데 요 중간 금융에 관해서는 완전히 갈려요. 전성인 교수는 안 된다. 예. 김상준 교수는 된다는데 된다는 논리는 투명하게 집어넣어 놓고 보자라는 예. 거고 안 된다는 건 이건 어차피 삼성이 다 승계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 금산분리 원칙도 어긋날 뿐더러 이 재벌의 승계를 도와주는 거다. 예. 한 발 더 나가면 원래 지주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 바로 논쟁의 와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가질 방법이 없잖아요. 지주회사 체제가 되더라도. 근데 삼성생명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삼성생명이 삼성 전체 지배권에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삼성생명이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산분리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돈 다 내고 아빠가 아들한테 줄 때 돈 다 냈으면 돼요, 세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고 지금 네. 어디까지가 있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일반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네.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삼성생명을 그 밑에 넣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저번에 한번 방송해드린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하고 네. 사업회사로 분리한 다음에 이 지주회사를 삼성물산하고 통합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회사 빠져나온 거예요. 금융이 빠져나갔으니까. 네. 이제 삼성생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밑으로. 네. 그게 중간금융지수회사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엘리엇이 제안했을 때 우리 한번 했잖아요. 예. 삼성전자를 둘로 쪼갠다. 하나는 홀딩 컴퍼니라는 거, 예. 하나는 오퍼레이팅, 이게 이제 하나는 사업회사라는 거고, 하나는 지주회사라는 건데. 네. 지주회사는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뭘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배하기 위해서 맨 위에 홀딩 컴퍼니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내는 거죠. 네. 떼어내서 지금 일반 지주회사로 만들어놓은 통합 삼성물산 거기에 합병을 시켜요. 예.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빠져나오고 그 일반 지주회사 밑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이제 삼성전자는 해결됐습니다. 네. 이번엔 삼성생명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삼성생명이 그 일반 지주회사에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금융사니까. 예. 금산 분리가 돼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인데 이게 단순히 삼성은 아니고 예. 모든 재벌이 다 금융회사 갖고 있죠. 현대캐피탈, SK증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재벌들의 소원인데 그걸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단계냐면 그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전자를 둘로 쪼개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홀딩 컴퍼니를 삼성물산에 합병하는 단계인데 예. 이제 법적으로는 이쪽에 그게 진행되려면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이 바뀌어야 예. 관한 법이 바뀌어야 그걸 진행해서 통합시키고 삼성생명을 그 밑에 넣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설명을 들었는데 더 못 알아듣게 됐어요. 아니 사드 뭐 핵 문제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이 왜 이걸 이해 못할까? 본인이 총수인데. 자, 이게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 예, 수건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일반 법에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죠, 예외. 예, 금융사를 집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뭐 물건 만드는 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예금이나 이런 거 받아서 금융사업 하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시켜야 되죠. 그렇죠. 네. 고객 돈을 가지고 같은 재벌 안에 있으면 고객 돈을 마음대로 뺐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는데 삼성은 삼성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돼서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전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데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 게 핵심인데 그 지배 권한이 약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생명을 어떻게든 끌고 안고 가야 돼요. 그 안에. 근데 분리하라고 했으니까 끌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일단 삼성전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주회사까지는 갔는데 네. 삼성전자의 홀딩 컴퍼니를 갖다 인수하더라도 네. 삼성생명을 인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융회사, 은행 같은 혹은 뭐 보험회사 같은 이런 데를 이 재벌이 그 지주회사 밑에 두게 해주는 예외적인 거를 허용하는 게 이 법이에요. 네.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알면 되고 핵심은 어쨌든 은행을 그 밑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예, 삼성생명을 넣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18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이거 오랫동안 하고 싶었죠. 근데 네. 아니 그런 예외를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안 됐어요. 계속. 그게 이제 완성 단계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제 위배한다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다 지배를 해야 되냐 1인 총수가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렇죠. 말하자면. 재벌 총수가 이재용 좋고. 부회장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 뭐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계열을 이루면 기술적 시너지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릴 수 있는데 그 안에 그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빌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쓰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문제는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에는 그 삼성그룹 내의 가장 경쟁력 없는 부분을 구제하는 데 쓰일 수가 있잖아요.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야, 스티브 잡스 보고 오라 그래서 경영 기자한테 삼성 맡으라 그러면 이거 맡을까? 이 복잡 다단하고 막 지저분하게 많이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해결해 주려면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18대 국회에서 실패하고 19대 실패해서 실패하고 너무 예외니까 너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삼성을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드러내놓고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말 사주고 해결하려고 한 정황이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급습한 거예요. 따지려고 공정이. 그러니까 모든 재벌이든 기업은 자기 필요한 거를 로비를 하잖아요. 네. 로비를 하면 가장 강력한 데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최순실 씨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사주고 네. 삼성물산하고 이 제일모직 합병까지는 간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중간지주회사법이 되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 밑으로 그럼 완성되는 겁니다. 예, 네.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찰나 이게 터져버린 거죠. 마지막 단계가 추진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거기를 이제 관장하는 게 공정이고 공정거래법이 이제 이 공정거래법상에 지주회사 밑에 금융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따로 있고 사업지주회사 따로 있는 건데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서 삼성이 이렇게 해서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도장 이게 마지막 도장이에요. 마지막 도장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또는 공정위가 그 관련해서 의논하거나 종범실록에 그게 나오나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면 정유라 씨 400 몇십억 많이 사주고 한 게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를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여하튼 이 최순실 씨를 축으로 해서 삼성이 자기 승계를 하는 걸 갖다가 모조리 최순실 씨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거의 확실한. 그렇죠. 그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지난번까지 구속영장에 들어간 사안만으로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분명한 새로운 정황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대통령 임기 내에 중간금융지수회사 도입을 하려고 했다. 네. 거의 확실하다. 그런 정황과 문서와 청와대에 주고받는 메시지와 또는 종범실록 몇 장 몇 절에 이게 등장한다. 이러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요건이. 네, 그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여하튼, 정황상으로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임기 동안에 최순실을 통해서 삼성의 수건을 달성하려고 했다. 이런 거는 그런 시도를 확인하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제가 500원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500원 걸렸거든요. 앞으로 영장 재청구할 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확인하려고 했고 그게 확인된 정황이 있다가 영장에 나올 것이다. 이게 저의 이제 500원짜리 예언이거든요. 500원 버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영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별 문제로. 그렇죠. 이것까지 들어갔는데도 영장이 안 나오면은 이제, 화내야 되죠. 크게.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되면 삼성은 원하는 걸 다 이룬 거예요. 네.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20몇 년 동안 아들아. 이 재산을 너한테 어떻게 물려주지? 세금을 안 내고 20몇 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관리하려면 바로 그 전략구조본부라든가 지금 미래경영실인가 뭔가 이런 거기에 변호사가 100명씩 들어가서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맨날 법 바꾸려고 하고 로비하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 이게 엄청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네, 이게 삼성의 자원이 굉장히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1인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아빠가 세금 냈으면 다 해결냈거든요. 아니, 좀 예문되죠. 금융은 금융대로 살으라 그러고 본인이 잘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아빠가 세금 안 내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말 사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말천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상징 동물은 말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북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삼성생명까지 치면 북한의 2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3대 세습으로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네. 아니, 저는 그렇죠. 3대 세습 좋다 이거예요. 3대 세습하는 나라
스웨덴에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거기는 세금 발렌베리. 네. 세금 다 내잖아요. 네. 세금 냈으면 된다니까. 돈도 많은 양반들이 세금을 몇 조를 안 내려고. 몇 조 갖고 안 된다니까. 그 세금 다 냈으면은 삼성은 튼튼해졌겠죠. 근데, 지배를 못하죠. 이건희 일가가 몰락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 일가가. 세금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일가는 힘들었지만 한국 경제는 튼튼해졌을 거예요. 삼성도 튼튼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 계열이 이렇게 많지가 못해요. 이게 쪼개졌겠죠. 네. 중간에 이제 몇 개를 갖고 있겠죠.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말이 너무 많이 수입돼가지고 말이 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요새 말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네요. 말을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요. K스포츠센터가 지방마다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많이 수입됐어요. 근데 이제 말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재벌들이나 타는. 말이 놀고 있어요. 말 천국이에요. 그거 취재하면 굉장히 재밌는 거 나올 겁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 탈 사람보다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말이 놀고 말 천국 됐다니까요. 말들아 우리나라로 와라. 세금 냈으면 되는데 이거 어쨌든 제가 보기엔 마지막에 이것까지 말 사주고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네, 이런 것까지 다 시야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중간금융지주회사 이 도입이라고 하는 게. 네. 이 회사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한화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만큼 절실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딴 데는 삼성이 되면 이제 따라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좋고 안 돼도 우리는 괜찮아. 버틸 수 있었는데 삼성은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데 힘이 약해요. 삼성전자를. 네, 못 지배 못하죠. 지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 못 물려준 게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물려주려고 마지막에 말이 등장할 줄이야 정말. 재밌는 코미디예요 이게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데 이 재벌들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데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예.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명이 말법이에요. 중간말법으로 하죠. 중간말법. 자, 지금까지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 소장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친절한 AS. 왜 버스나 택시만 자꾸 듣자고 합니까? 저는 수원대학 앞 PC방 사장입니다. 저희 손님들은 뉴스공장을 강제로 듣고 있습니다. 사장인 제가 전체 스피커로 매일 틀고 있습니다. 훌륭한 PC 사장님. 네. 게임할 때 이어폰을 끼고 하잖아요. 보통은 PC방에서 이어폰을 뺐어요. 자, 훌륭하신 사장님이시고요. 앞으로 PC방 사장님도, 여기에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말산업이 말이 그렇게 정적으로 늘어났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문자에. 박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승마장이 18군데였어요, 전국에. 지금 80군데입니다. 그리고 하도 승마장을 늘리고, 말산업을 육성한다고 말산업 특구가 있던 거 아십니까? 이런 것도 막 만들고 해야죠. 말이 하도 많아서 지금 적자예요, 다들. 말했잖아요, 말이 놀고 있다고. 말 천국이 됐어요. 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초등학생들, 승마교육 신청받아가지고, 1인당 9만원 내고, 나머지 21만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 천국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말 수입업자를 데리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만나게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저희의 의심이 강력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촛불 집회 나올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네요. 네, 갑니다. 어디 있을 거냐? 그건 저도 몰라요. 저는 주로 갔다가 고기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고깃집을 뒤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KBS는 못 나가는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S 아직도 못 나가나요? 예, 아직도 뭐 따로 연락이 없네요. 아니 근데 제가 KBS 보다 보니까 저기 홍석천 씨는 네. 안희정 도지사 그렇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는데 그분은 계속 나오던데요?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네. 황교익 선생님은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도 나오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KBS에서? 홍석천 씨의 그 말에 네. 저도 가슴이 쫙한 부분이 있었는데, 안희정 씨를 지지한다는 말은 한 적은 없고, 네. 그냥 그 행사에 참석해서 성소수자들을 열심히 챙겨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안희정 씨한테 표를 줄 생각이 있다 없다라고 내가 이제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건 아마 조심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KBS니까 확질러 말하지를 못한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저는 여러 가지 함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홍석천 씨도 그냥 지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KBS가 네. 너 그걸 말하면 너 출연 못해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간접적인 표현을 충분히 했는데 어쨌든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홍석천 씨는 그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출연도 하는데 이 황교익 선생님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황교익 가려고. 선생님은 말도 안 했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거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 핑계를 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익이 맛 갔다 이제. 인기 없다 잘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홍석천 씨나 저나 이런 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하는 특히 연예인들 이분들의 전체의 문제예요. 그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 정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그냥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냥 방송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 그런 걸 말을 못하게 이런 게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 KBS는 그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갖다가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그거 항의하느라고 안 나간다. 토론에 안 나간다는 건데 이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그냥 입 닥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하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라이벌 혹은 뭐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경쟁 상대가 될 분들이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며 편을 들어주면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공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안철수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올라갈 것 같은데 거꾸로 안 나가는 걸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난 이 누가 중요하죠?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가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게 대선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선 후보는 대선이 중요하죠. 아니죠. 아니 근데 제 말은 그게 본인들의 레이스에 유리할 것 같은데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본인은 KBS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하간 홍석천 씨는 나가는데 황교안 씨는 못 나간다 이거. 교환이래. 또 황교안이라. 제가 하지 마세요. 황교안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음식 얘기하러. 예. 음식 이야기해요. 자, 그렇지 거꾸로 황교익 정 총리라고도 해요 제가 가끔 방송하다가. 자, 오늘은 재밌는 주제네요. 예. 치킨. 예. 네. 치킨이 치킨을 많이 먹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치킨이 보수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각 지역에 살면서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것을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네.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쌀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밥이 맛있는 거고요. 네. 서양에서는 밀을 많이 재배해 왔기 때문에 빵이 맛있는 네. 거죠. 그걸 많이 주어진 것을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사회가 안정이 돼요. 그렇겠군요. 네. 네. 만약에 그 귀한 것을 맛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귀한 것을 서로 먹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가지고 거의 본능적으로 많이 주어진 것을 맛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약간 그 신격화하고 종교화하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우리 땅에 흔한 게 맛있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넘어서 이제 그 황교익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오바. 오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강민족마다 그 주식이나 많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뭐 신화적 요소를 갖다 가미하기도 해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쌀에다가 강력한 무엇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민속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그런 것을 해요. 치킨을 두고 그렇게 하죠. 치킨을 우리는 치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느님. 숭상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숭상하기도. 자, 그럼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치킨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닭을 많이 키우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고요. 닭을 예전에는 닭을 기름에 튀겨 먹고 하기는 힘들었죠. 기름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냥 삶아 먹고 이 정도였는데. 백숙 정도로 먹었는데. 그렇죠. 이 튀기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에 그 기름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동방 뭐 일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동방유랑 뭐 이런 거기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치킨을 먹고 있는 게 사실 이거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옥수수에서 나오는 식용유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옥수수나 콩 이런 것으로 기름을 짜고요. 그래서 70년대 동방유랑의 해표.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식용유가 대중화되면서 이게 튀긴 치킨이. 그렇죠. 그 기름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짜고 난 나머지 곡물 찌꺼기는 사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닭은 그 사료를 먹고 그 곡물로 짠 기름에 튀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닭은 네. 옥수수와 콩, 수입되는 옥수수와 콩을 먹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양념치킨 이런 거 좋아하죠. 그 물엿도 많이 넣잖아요. 그 물엿도 수입 옥수수 가지고 수입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킨 이거는 그 미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오는 곡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료도 그리고 거기 튀겨 먹는 기름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네. 그런데 전국에 이 치킨집이 한 3만 6천, 7천 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짜장면집보다 더 많아요. 이 정도 숫자면. 네. 중국집보다 더 많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민족이 원래 치킨을 좋아해. 그래서 뭐 치킨공화국, 치맥공화국, 한국인이 이 치맥을 즐겨 먹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야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 치킨 문화라는 말까지 붙이죠. 외국에 널리 알리고 이것을 한류의 하나로 이렇게. 거기까지 갔어요? 네, 혹시 정부에서? 그래서 열심히,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모여가지고 이거 치맥들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공짜로 먹이고, 이러죠.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거의 블루오션에서 이제 레드오션까지 갔으니까 돌파구를 찾은 것이 이걸 우리의 전통 문화고, 그리고 이제 한류로 포장해서 진출하고, 이게 산업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한식 세계화 과정에서 이 치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한식이다. 그래서 외국에 알려야 된다. 그럼 뭐 이게 왜 한식이냐. 그게 발려지는 양념이 그 한국적인 것 아니냐. 닭튀김은 미국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한국 음식이다. 뭐 이런 억지들. 한류 진출에 이 치킨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주어진 것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까지는 괜찮아요. 뭐 치킨 맛있어요. 뭐 이까지.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치킨을 이렇게 올리는 것 이거는 좀 뭔가가 좀 딱 황 선생님이 싫어하는. 그래 맛있어 좋아. 많이 먹어. 그 전 역사를 쭉 읽고 이게 우리 전통 문화는 아니야. 이게 70년대부터 시작된 거야. 그런데 과연 이런 치킨이 여기까지 갔는데 맛있는 건가? 특히 우리나라 치킨이 맛있는 건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치킨이 거기까지. 왜 치킨이 우리는 그 크게 3만 6천 곳이나 되는 이 치킨집이 다닥다닥 한 집 건너서 이렇게 있게 됐는가? 우리나라 닭이 맛이 없어요. 일단 닭이 아까 뭐 사료를 먹고 키우는 거 전 세계의 닭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종자회사에서 품종에 따라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육계라는 품종 그냥 다 보급을 하는 겁니다. 사료도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사료에 같은 전 세계의 닭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맛이 없죠? 키우는 일수가 짧아요. 빨리 잡아먹은 거니까? 보통 한 30일 정도. 그렇게 빨리 잡아먹어요? 닭공장에서? 그렇죠. 30일 정도면 우리가 잡습니다. 닭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이. 그래서 닭이 작구나. 외국에서는 적어도 45일 정도까지는 키워요. 닭이 작으면 닭이 가지고 있는 육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굽거나 이렇게 요리하기는 밀식사육을 하죠. 좁은 공간에 A4 용지 하나 정도의 이 넓이에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차 있어요. 과식하게 만든 다음에 빨리 키우는 거구나. 그렇죠. 밀식한 상태에서는 그 전염병이 돌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죽어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꺼내서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득 찼지만 죽긴 직전.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빨리. 빼내고, 이게 아직 맛이 들기 이전에 어린 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튀김옷 입혀가지고 그냥 튀기는 거죠. 튀김의 맛으로 먹는 거죠. 그 안에 닭의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뭐 양념들을 막 발라요. 뭐 달고 맵고 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치킨이거든요. 닭이 맛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충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튀김, 치킨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치킨이 맛있는, 우리가 이것을 좋아해. 원래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발달해 온 게 아니고 식용유 나오고 그리고 닭을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닭 자체가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키우다가 그중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크게 몇 군데가 터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걸 한류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작게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닭을 살 때 보면 마리당 사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러죠. 작으나 크나 한 마리예요. 그렇죠. 그람으로 안 사지, 닭은 참. 다른 고기들은 다 그람으로 사면서 이게 닭만 마리로. 그거 맞네요. 불합리합니다. 닭도 이렇게 그람으로 바꾸면 조금 맛있는 제대로 키운 닭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닭만 그러니까 마리로 하는 게 많네요. 육류 중에. 우리가 왜 치킨을 많이 먹게 됐는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이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 치킨을 먹이고 거죠. 싶은 산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그걸 우리가 꼭 이런 치킨을 먹어야 돼 하고 지금 많이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뭔가 한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음식 돼지고기가 맛있지 소고기가 맛있지 하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여야만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치킨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머니 사정에 이것만 만족하면 됐지. 한국인은 이게 맛있다라고 다들 생각해. 이 치킨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인도 아니야. 외국 사람들도 좋아해.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치킨을 갖다가 열심히 먹고 한류 열풍을 일으켜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극히 보수적인 정치의 의식과 이렇게 같은 맥락의 것이다라는 거죠.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수정당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렇게 접근하는 게, 일리 있다 싶은 게, 그 업계가 한계에 이르면
당연히 돌파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돌파구를 찾게 돼 있고 정치권하고 연결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문화로 포장해서 뒤에 있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나 산업적 욕구를 감추고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거의 지금. 그렇죠. 그 정치라는 것은 일상이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잠시 들여다보면 그 실상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 싸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그냥 치는 힘, 뭐 한국인은 치맥을 좋아해 하는 한류열풍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돈에 대한 욕망은 없는 것이 치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맛있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 닭을 그러면 충분히 키워라. 그렇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네. 우리 마리당 팔지 말자. 네. 구람당으로 팔자. 구람당으로 팔자. 나는 더 맛있는 걸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튀김 옷 좀 줄이자. 네. 이게 닭고기인지 튀김인지 튀김 옷으로 먹는 게 너무 많아. 치킨이 보수다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그냥 고스란히 그런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서 거기에 야 이것은 한류야. 그러면서 우린 밀어줘야 돼. 하는 그렇습니다. 게 실제로는 이 산업적 욕망을 뒤에 숨긴 애들, 네, 업자, 네, 업자들에게 놀아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들여다봐라. 닭 이양한 게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어느 치킨집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면 니은 치킨도 있고 많은데. 뭐 그냥 뭐 저는 제 돈으로 이렇게 사 먹는 일은 없고요. 그냥 가서 치킨 시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먹죠. 아 직접 치킨을 주문해서 먹지는 않는 정도로 치킨을 선호하지 싫어요. 않으십니까? 싫어요. 아, 이거 개인적 선호가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플러스 개인적 선호. 아니, 저도 이 치킨 체인점이 대형화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일한 불만은 뭐냐면, 저는 뭐 치킨을 가끔 시켜 먹긴 하는데, 유일한 불만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닭이 너무 작아요. 그래요. 예. 네. 너무 빈약하고. 마리당으로 파니까 그래요. 포장만 과해졌고 양념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지. 맞아요. 닭이 너무 작아요. 왜 작은지 몰랐거든요. 그 광고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예쁜 여배우들이 다 광고하잖아요. 그 왜 치킨에 그 무슨 그런 광고 과다한 광고비까지 마케팅 비용까지 붙여야 되는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명태. 네. 명태한 분들이 당장 할 일이 없을 때 치킨 쪽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연간 한 뭐 6, 7천 개 정도 새롭게 업소가 생기고요. 또다시 그만큼의 숫자가 문을 닫고 하는 거죠. 그 치킨 붐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그 일반의 서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생기고 있는 것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금요일인데 어떻게 주말에는 광화문 나가야죠. KBS 규탄하러. 네. 모르지? 본인은? 나갈 겁니다. 어디로 나가십니까? 저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대충 언저리를 말씀해 주신. 나는 이 언저리에서 네. 발견할 수 있다. 저는 하여간 한복판에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주변에 고깃집 근처. 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주말은. 보시면 작게 얘기해 주세요. 안녕. 네. 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